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했어요.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고, 직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단 하나,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참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원하기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전 결국 가족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와 제가 태어나고 난 후에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어릴 적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저희 집은 잘 살았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먹고 싶다는 건 부모님께서 얼마든지 다 사주셨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집안 사정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만 거였어요. 집안엔 빨간 딱지가 온 곳에 붙어 있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때 엄만 정말 상심이 크셨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경매라니,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다니, 이게 말이나 돼? 미안해,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저흰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한순간에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재길하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풀리지 않았죠. 전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대학 입학금을 벌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니는데 가장 많이 일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던 오빤 누구보다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오빤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수영아,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어떻게든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진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대학 꼭 잘 다니고 있어. 알았지? 오빠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나 등록금 없으면 휴학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아니야. 오빠가 어떻게든 너 대학 졸업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오빤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모아둔 돈은 제 대학 등록금으로 내주곤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런 오빠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영준아, 고맙다. 엄마랑 아빠 대신해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오빤 정말 우리 집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장남이 되었습니다. 오빤 대학 졸업을 하고서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세원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원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사실 세원이네 집은 정말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나 부모님이 엄청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세원이와 사돈 어르신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오빠 결혼하고서 세원이는 정말 자주 저희 부모님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을 항상 2손 가득 챙겨오곤 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저 왔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얼른 들어와. 세아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이게 다 뭐니? 이거 저번에 어머님이 먹고 싶다던 오리탕이고요. 이건 아버님 보양하시라고 장어 좀 사왔어요. 오늘 다 같이 모인 김에 먹으려고요. 어머님 저번에 기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였는데 내가 너한테 괜한 소리 했나 보네. 어쨌든 고맙다 얘. 이런 걸 다 챙겨서 가지고 오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까지 다 건강하면 제가 더 좋죠. 그렇게 항상 가족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새언니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늘 보일 때마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친부모님처럼 잘 모셨어요. 그런 새언니에게 항상 잘하는 오빠를 보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30대 후반 때,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오빠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빠가 바로 광고회사를 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녔을 때도 오빠 능력도 좋고 감도 좋아서 이직 제의가 정말 많이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언니네 집에서 그런 오빠의 가능성을 보고서 광고회사를 차리는 걸 도와주셨던 거였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엄마랑 아빠가 새언니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정말 새언니가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새아가 정말 고맙다. 사돈댁에서 회사를 차려주셨다니 거기다 대표자를 우리 아들로 앉혔다면서 정말 이걸 감사해서 어쩌니. 그래도 네가 대표로 있어도 되는 건데. 당연히 가족이니까 남편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단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해요. 능력도 좋고요. 누가 대표라면 어때요? 누구든 하나라도 잘 되면 가족이 다 행복한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진짜 일 잘하고 똑부러지거든요. 꼭 성공할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 난 네가 우리 영준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고맙다, 정말. 새언니는 정말 든든한 오빠의 지원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빤 새언니에게 힘을 많이 얻어 정말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어요. 당연히 열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니 잘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즈음 저 역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실했습니다. 양가 집안 상황은 서로 비슷비슷했고 결혼할 땐 저와 남편이 서로 모은 돈을 가지고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서 정말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특히나 오빠와는 누구보다 친하게 잘 지냈죠. 매번 친정집에 올 때마다 오빠, 남편, 아빠가 같이 앉아 술 한 잔씩 마실 때면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술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다음엔 아버님 좋아하시는 위스키로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니야, 난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이랑 아들이 같이 한잔하는 게 좋은 거지. 자네한테 내가 참 고맙네. 아무리 그래도 처갓집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아닙니다. 전 처갓댁 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버님도 뵙고 어머님도 뵙고 형님도 만나고요. 저희 집보단 여기가 더 편해요. 그 정도야? 내가 아주 자네 넉살의 기분이 절로 좋구만.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니 참 고마워. 그 뒤로 전 아들, 딸 둘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저 역시 시댁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댁에선 시동생이 정말 개천의 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가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바로 시동생 칭찬이었죠. 아가, 우리 재환이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없냐? 애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주변에서 선자리도 막상 안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또 너무 잘나도 문제야, 문제. 왜요? 도련님 결혼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번에 결혼은 전혀 생각 없다고 하던데. 걔야 뭐 아직 노는 게 더 좋겠지. 거기다가 눈에 차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세상 발 아래 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애가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나저나 주변에 뭐 괜찮은 여자 없냐? 똑똑하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말이야. 그렇게 시모는 늘 시동생을 최고로 생각하시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모의 아들사랑이 좀 별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아들사랑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한 번은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시댁이 아주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남편 전화가 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너무 놀라 전화를 받아봤더니 시모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달려오라는 거였죠. 명아나, 명아나, 얼른 여기 경찰서로 와라. 아휴, 재환이가 큰일 나게 생겼어. 왜, 무슨 일인데? 왜, 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휴, 제가 뭔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가게에서 살짝 물건을 좀 던졌나 보더라고. 근데 거기 유리창이 좀 약해서 아주 박살이 났나 보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나 봐. 네가 와서 좀 정리 좀 해다오. 뭐? 엄마, 그걸 왜 엄마가 가서 수습하고 앉아있어? 걔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냥 놔두라고? 얼른 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저쪽에선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난리지. 이걸 어쩌면 좋니? 엄마, 내 월급이 얼만데 지금 합의를 해달라고 난리야. 언제까지 걔 뒤치다꺼리하고 살 건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그 새벽부터 잔뜩 화를 내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듣던 저도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남편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전 한숨 하시는 남편을 옆에서 달래줄 수밖에 없었죠. 시모뿐만 아니라 시부 역시 정말 매번 바라는 것만 많았고요.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를 하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씩 갈 때마다 시부께서 정말 난감한 요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저나 니들은 이제 결혼했는데 이 애미 애비도 안 챙길 거냐?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챙기다뇨. 아니 남들은 자식들이 벌써부터 다 용돈 챙겨준다는데 니들은 결혼하고 3번 용돈 챙겨준 적도 없잖니? 내가 며느리까지 보고 손주들도 있는데 용돈도 못 받냐? 아버지, 저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려면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저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재환이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걘 여기 살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내는데 걔한테 차라리 생활비를 달라고 하셔야죠. 걔는 걔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돈을 모아야지. 니들은 이제 결혼했으니 목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냐. 하여튼 간에 형만 하나 없다는 거 다 옛말이다. 옛말이야. 이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엄청 속상해하고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이래서 우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식구들 다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 당신 심정 이해해.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당신은 많이 속상하겠다. 그러게. 맨날 동생만 잘났다 하니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이젠 당신한테까지 저러시니까 너무 속상하네. 항상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희 집에 갈 때면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여유롭고 잘 살았다면
양가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결혼하느라 다 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열심히 모으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저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저도 참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 일은 너무 많고 월급은 그대로라 이대로 다니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쯤 오빠 세연이가 저한테 밥 한 끼 같이 먹자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그냥 제가 이직 고민을 하길래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는가 싶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빤 깜짝 놀랄 제안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게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였죠. 이직 준비하느라 머리 아프지? 생각보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오빠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왕 재능 펼칠 거면 오빠 회사에 들어와서 재능 펼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난 근데 그냥 디자인 쪽이고 오빠는 광고 회사잖아.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럼 네가 감각도 있고 잘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새언니가 나한테 추천해 준 거야. 뭐? 새언니가? 언니, 진짜 저 회사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전 아가씨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 일도 진짜 잘하고 능력 있잖아요. 제가 아가씨 능력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직하고 싶어 한다길래 잽싸게 남편한테 말했잖아요. 아가씨, 우리 진짜 같이 일해봐요. 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회사 키워봐요. 그렇게 전 오빠 세연이의 응원을 받으며 오빠네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처음엔 같은 디자인 계열이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광고 쪽 일은 또 제가 했던 거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적응하느라 좀 힘들기도 했었죠. 그래도 오빠랑 세연이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나니 실력도 많이 늘고 제 디자인으로 거래건도 여러 번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거래가 많아지고 회사도 커지며 전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만큼 오빠 세연인 저에게 성과급도 많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어느 누가 칭찬을 해주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연이와 오빠는 진짜 저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곤 했어요. 저 이번 달 왜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줬어요?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에이, 이거 진짜 조금 준 건데. 우리가 악덕 사장이어가지고 아껴서 준 건데. 실은 이번 달 매출 기여도 1등이 아가씨인 거 알아요? 아가씨 덕분에 저희 회사 굴러간다고요. 오빠한테 비밀인데 오빠보다 솔직히 아가씨가 더 능력자인 것 같아요. 이건 오빠한테 비밀이에요.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 회사 다닐 맛 나잖아요. 그래요? 아가씨가 우리 먹여 살리는 거니까 이 정도 받아도 돼요. 아가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사실 세연이가 하는 말은 절 위해서 좀 오버해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진짜 한 달 고생한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네 회사는 정말 날이 갈수록 잘 풀리기 시작했고 지역 내에선 탄탄한 광고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전이 모든 게 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오빠와 세연이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늘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니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오빠 회사를 다니면서 저 역시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연봉 협상 끝에 전 1억 정도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연봉 협상을 하던 날이었는데 그 기념으로 세연이랑 오빠가 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전 그 연봉이 혹여나 이게 페널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설마 저 가족이라서 이렇게 연봉 후하게 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가씨, 우리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들인데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아가씨 작업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직하라고 아가씨 꼬드길까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아가씨 오늘 연봉 협상 땅땅땅 다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평생 뼈 묻을 거죠? 아이, 그럼요. 전 앞으로 평생 여기서 일하죠. 제가 어딜 가겠어요. 진짜예요? 여보, 우리 아가씨랑 아주 종신계약 맺자. 그래야 아가씨가 어디 안 가지. 그래, 그래. 아, 야, 수영아. 네 새언니가 아주 너 도망 못 가게 꽁꽁 싸매라고 난리다, 난리. 하여튼간 그만큼 네가 잘했다는 거고 가족이라서 연봉 많이 주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7년이란 세월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애들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일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엄마 참 멋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이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게 참 뿌듯하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온 뒤 전 바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 또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뭐? 연봉 1억?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안 그래도 애들 크면서 점점 살림도 팍팍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그치? 여보,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맨날 정신없이 일하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나 이렇게 밖에선 이 정도로 인정받는다니까. 진짜 그러네. 당신 밖에서 일 정말 잘하는가 보다. 내가 형님한테 술이라도 한 잔 사야 되겠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도 소소하게 축하를 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뒤로 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연봉이 좀 올랐을 뿐 늘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육아하며 그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퇴근할 때 절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전 직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었고 차는 남편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퇴근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앞으로 처음 보는 차가 딱 서더라고요. 아는 사람인가 해서 딱 쳐다봤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어? 뭐야? 당신 이 차 뭐야? 아유, 일단 타. 뒤에서 차 온다. 얼른 타, 얼른. 전 남편의 성화에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차는 딱 봐도 방금 막 나온 것처럼 새 차였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절 보며 씩 웃더니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차 바꿨어. 어때? 죽이지? 안 그래도 내가 이 차 사고 싶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어찌나 간지러웠는지. 멋지지 않아? 차 진짜 좋지? 와, 10년 넘게 탄 차 폐차하고 새 차 사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뭐? 차를 바꾼 거라고? 아니, 왜? 이거 외제차 아니야? 차 값도 비쌀 텐데 어떻게 샀어? 아이, 어떻게 사긴. 당신도 이젠 좀 달라져야 돼. 내가 그래도 당신 언제쯤 바뀔까 했더니만 당신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선 거지 뭐. 자, 우리 이제 억대 연봉 받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뭐라고? 아니, 그럼 당신이 차를 왜 바꿔? 연봉은 내가 높아진 건데. 아이, 당신 말을 무슨 그렇게 섭섭하게 해.
부부는 한 몸 아니야. 당신 연봉이 높아지면 내 연봉도 높아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뭐 음식 하나라도 시키려면 돈 따지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배달 음식을 부르던 남편이었는데 제 연봉이 높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또 시댁에 가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시부모도 이때다 싶었는지 또 용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엄마, 이제 저 사람 억대 연봉 받아요. 그거 엄청 대단한 거 아시죠? 저 이제 생활도 쫙 풀릴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럼 올해부터 우리도 용돈 받을 수 있겠구만. 안 그래도 옆집에서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챙겨준다면서 자랑하던데 나도 자랑할 거리 생겨서 좋구나. 아, 용돈뿐이겠어요? 저 사람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참에 저희 가족여행도 한번 가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간 지도 오래되셨잖아요. 아, 그지 여보? 이번 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나 갔다 오자고. 여보, 이번 달에 휴가 당신도 다 쓰고 나도 다 쓴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산더미인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드려.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어머님 아버님 용돈은 제가 꾸준히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생신 때 더 챙겨서 드릴게요. 아셨죠? 결국 제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시부모님의 표정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집에 돌아갈 때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툴툴대더라고요. 아이, 당신은 뭐 그 연봉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짊어지고 갈 거야? 이왕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거 가족들한테 이럴 때 좀 베풀면 좀 좋아.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도 될걸? 왜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 그럼 당신이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걸 그러라고 해? 아무리 내가 연봉 많이 받는다지만 우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데 아직 그렇게 여유 부릴 때 아니거든? 아, 그래도 내가 뭐 돈을 다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드리자는 건데 그걸 못 해줘? 알았다, 알았어. 내가 괜한 기대를 했지 뭐. 그러면서 삐져버린 남편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댁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이 만나고 있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만나던 여자는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거든요. 거기다가 그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지 거의 재산만 해도 50억 정도 되는 정말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서 남편이 제 앞에서 어찌나 그걸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누군 처가댁 잘 만나서 인생 피겠네. 인생 피겠어. 누구처럼 매번 대출금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잘 사는 집안이니까 해도 뭐라도 제대로 해주겠지. 당신 뭐야?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여보, 우린 양가가 비슷비슷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안 도와줘? 오빠가 신혼집 구하는데 다 도와줬구만.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좋았지 뭐. 내가 돈도 더 모아서 와. 집에서 지원도 받아. 안 그래? 에이, 고작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집은 억 단위 재산이 있는 집이야. 그거랑 같냐? 전 사실 이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결혼해서 누가 더 잘났냐를 따져봤을 때 제가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시댁에선 이런 한 푼 지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모께서 저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딱 도착을 해서 들어가니 시모가 대뜸
시동생네 결혼에 대해 계속 주절주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에미야, 들었지? 네 시동생 결혼하는 거 말이다. 그 집안이 아주 자상가란다.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고 무척이나 잘 산댄다. 직업도 약사고 말이야. 아, 들었어요, 어머님.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시동생이 그 집안에 좀 얘기를 해둔 게 있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거든. 그리고 집도 20억짜리 집을 해오겠다고 했나 보더라고. 네? 뭐라고요? 도련님 대기업 그만둔 지 오래되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20억짜리 집이라뇨. 그게 무슨, 어떻게 해가시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직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해갈 수 있는 형편도 능력도 안 되는데 도대체 저 말을 왜 뱉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절 부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모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둔 돈이 2억 5천이었거든. 거기서 2억을 보증금으로 써가지고 그만한지 월세를 좀 알아봤다. 근데 우리가 남은 돈으로 월세까지 감당하긴 어려워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500만 원 월세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네? 500만 원 월세를요? 아니 그걸 왜 제가 걔가 결혼만 하면 돈 갚는 거 문제도 아니랜다.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사돈이 운영하는 곳 누가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겠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서 나가면 당연히 그 자리 아들한테 줄 테지. 거기다가 약사 월급이 한두 푼이냐? 거기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준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들한테 돈 받으면 좀 나눠주마.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능력도 쥐뿔도 없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게 이상했었는데 역시나 시동생은 일단 사고부터 치고 시부모가 수습해 주길 기다린 거였어요. 그 수습을 시모가 하지 못하니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여자를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한마디로 결혼할 여자를 완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걸 듣고 정말 화가 나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500만 원을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이건 다 속여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셔야죠. 이제 와서 바로 잡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대기업에 지금은 안 다닌다지만 다녔던 것도 사실이고 또 네 시동생이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그만한 곳이야 금방 들어가지 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딱 우리 아들 정신 차릴 때까지만 부탁하는 거다. 내가 뭐 돈을 달라 그랬니? 나중에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 딱 500만 원 월세만 내줘. 어머니 큰아들 월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월급 300이 조금 넘어요. 거기서 어떻게 500을 만들어서 드려요? 아니 네 연봉이 억 단위인데 월급 500 한참 넘기도 넘었을걸?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너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아니 제가 왜 시동생한테 그 돈을 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이 뭐 저한테 맡겨놓으시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시동생 결혼할 때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다 바로 잡으라고 하세요. 에미야, 내가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해보라는 건데 아무튼간 내일까지 좀 생각하고 답변 다오. 난 네가 좋은 답변할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시모를 보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남편이 잘 잘라내는 게 낫겠다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편 태도는 참았던 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왜 그걸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월급 내 월급 합치면 그래도 내 식구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위에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눠줘? 당신 지금 500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야? 누구 애칭이냐고.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돈이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걸 주라고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다. 아니, 내 말은 돈을 아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라는 건데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지.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 며느리로서 뭐 한 게 있어?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하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잘난 집안 며느리 들어오는데 당신 지금부터 잘 안 하면 팽당하는 거야. 뭐라고? 당신 그게 진심이야? 아, 그럼 진심이지. 엄마가 당신 벼르고 있어. 내가 당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예쁨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알아서 좀 잘해. 알겠어. 당신 생각 무슨 생각인지 이제 알겠다. 끊어.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만나고 있다던 여자친구의 약국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형수님, 갑자기 왜 그건 물으세요? 가보시려고요? 역시 형수님이면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형수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으면 2배로 쳐서 갚을게요. 그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고 딸만 둘이라 저한테 떨어질 게 많다니까요. 그 여자가 공부만 해서 순진해서 그런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가봐야죠. 저번에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인사 한번 못하고 제가 쓱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도 얼굴은 알아야 하니까. 아, 그죠. 하긴 하도 바빠서 상견례 때는 얼굴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럼 한번 가보세요, 형수님. 그렇게 시동생은 저에게 그 여자분의 약국 주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 그 주소를 받고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침 진료 시간이다 보니 손님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바로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전 쪽지에 글을 쓰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건넸죠. 저 김재환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으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쪽지를 전해주고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얼마 뒤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쪽지를 내밀고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재환 씨 형수님이시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저 그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동생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20억 집 해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사기 결혼으로 속고 있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잘 알아보세요.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그렇게 그 여자분에게 시동생의 실체를 다 까발렸어요. 처음엔 그 여자분도 제 얘기를 잘 못 믿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몇 번이나 되묻고 되물으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게 맞아요? 그 집에서 20억 넘는 아파트 갖고 있다던데 그럼 해온다는 아파트가 자가가 아니고 월세였다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쪽한테 보여준 사진이요. 그거 다 옛날 사진이에요. 사원증도 보여줬다고 했죠? 그것도 다 옛날에 있었던 사원증이고요. 지금 다 속으시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로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 과거에 이 여자분께 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를 등쳐먹으려고 하다가 고소를 당했던 그때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이시죠? 김재환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쪽 만나기 전에도 다른 여자 등쳐먹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할 뻔한 거 겨우 합의해서 전가가 안 남았을 뿐이라고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쪽 아버지 사업하시죠? 그것도 다 알고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전 시동생과 했던 대화 내용도 녹음해 증거로 들려줬습니다. 결국 그 녹음까지 듣고 나서야 그 여자분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전 이혼을 다 각오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털어놓았던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실체를 까발리고서 충격을 받은 그 여자분을 위로해주고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마침 딱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제가 모든 사실을 밝힌 걸 벌써 알았나 싶은 생각에 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까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모의 생각 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예, 너 어제 재환이한테 여자친구 약국가 어디냐고 물어봤다며? 그러게, 너 괜히 돈 못 해준다고 한 거였지? 가서 얼굴까지 본 거 보니까 네 시동생 결혼시키려고 생각은 했었나 보네. 잘했다, 잘했어. 가족이 뭐니? 이럴 때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잔금 마무리할 거니까 월세 좀 보내다오. 그래야 애들 가서 청소도 하고 가구도 어떻게 놀지 알아볼 거 아니냐. 알았지? 바로 나한테 보내라.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난 시모의 전화를 끊고서 바로 시모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을 보냈냐고요? 아니요. 전 5천 원도 아까워. 딱 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입금장명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딱 쓰고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귀가 터지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셨고요. 야, 너 뭐 하는 애야? 뭐? 거지 같은 것들? 그거 지금 너 우리한테 하는 소리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달려와.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뭐 하시게요? 저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보단 겁내할 사람은 어머님네 아닌가요? 사람을 그렇게 깜쪽같이 속여놓고선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세요? 뻔뻔하고 양심 없게 사람을 속이고서 저까지 가담하라고요?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 없어요? 뭐, 그 집안 내력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당장 안 튀어와?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저 보고 싶으시거든 직접 오시던가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 오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그 여자분한테 제가 싹 다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제 곧 폭풍 한번 몰아칠 겁니다. 뭐? 그걸 다 얘기했다고? 전부 다? 네.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거기서 거기고 다 시커먼 속내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집에 시집을 오겠어요? 제가 여기 며느리로 와보니까 여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제가 돌려드리죠.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죠. 시동생의 모든 행각들이 발각되고서 당연히 파혼을 하게 되었고 시동생은 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듣기론 아마 인사까지 다 하고 상견례만 남기고 있었다던데 뭐 그거야 이젠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려고 들 수 있는지 진짜 제비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 하나로 농락을 하려던 시동생은 제대로 걸린 거였어요. 그 여자분 집안에선 정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에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제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전에 합의금으로 어떻게든 처벌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 여자분 집안에서 합의금이 필요했겠어요? 어떻게든 시동생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까지 받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뻔뻔하고 양심 없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요. 처음엔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이혼을 결사 반대하더라고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그냥 엄마 말만 듣고 당신한테 그런 거야. 내가 진심이었겠어? 내가 우리 집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왜 나랑 이혼을 해? 알았어. 내가 우리 집이랑 인연 끊을게. 그럼 됐지? 아니, 너도 똑같아.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니네 집 식구들 죄다 똑같더라. 너도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며느리 둘이 뭐 한 게 있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집에 내가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니더라고. 똑같이 사기치고 남들 등쳐먹고 다니는 며느리 새로 구해. 알았지? 결국 끝까지 남편이 이혼에 반대라면서 전 소송으로 그 집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진짜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는지,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공무원이라 양육비를 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명의 양육비를 주려고 하면 아마 허리깨나 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할 때 딱 한 번 시모가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왠지 그 전화는 마지막으로 받고 싶더라고요. 너 우리 집안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볼 거야.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라고. 네 인생은 얼마나 제대로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네, 반사요. 전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남한테 저렇게 저주를 내리다니요. 참으로 양심 없는 집안 아닌가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고서 2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고 있습니다. 친정엔 사실 처음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빠랑 세연이한테 먼저 털어놓으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 하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오빠 세연이가 제 편이 되어주니 전 지금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댁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전 남편은 지금도 뭐 후회한다며 연락이 오긴 하지만 전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 있네요. 그저 그때의 사건으로 제발 시동생이 정신 차리고 시모 또한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남들에게 피해만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생기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무리 사소해도 마음속에 돌멩이가 걸린 것처럼 딱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인간미가 사라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따뜻함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양심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남들을 속이고 기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꿋꿋이 그 양심을 지키다 보면 이 세상이 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2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